안녕하십니까. 이제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진시황이 형벌되는 진짜 제국의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황제, 그 당대에 그쪽 동네에서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다 국경선이 땅덩어리가 다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북쪽 서쪽으로는 이제 거긴 이제 아직 그리스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랑 붙게 되는 거죠. 어 마케도니아라든지 어, 그 밑에 쪽이라든지, 마케도니아도 이제 뭐 종족이 또 분리가 되긴 되지만은 다 비슷한 그 애들이죠. 나중에 그 헬레니즘 할 때도 다 어, 같은 그 문화권으로 그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이 동쪽으로는 인더스까지 가요. 그런 제국인데, 그럼 이제 볼 것은 뭐냐? 이제 드디어 어, 한 2500,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제 고대, 지금까지 했던 건 고대의 고대고 이제 고대네, 그죠? 근데 여기가 결국은 그리스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되죠. 망도 좋았고, 제도, 뭐 관료제, 뭐 행정력, 뭐 군사력, 뭐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제국을 통치하는 시스템 모든 게 압도적이었는데, 문명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었는데 그리스한테 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몇 편째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참 동안 한 다음에 드디어 그리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좀 있어. 그때 탁 만나서 막 스파르타 해가지고 다 이기고 이기진 못하지, 다 죽지, 전사하지. 근데 그때 이제 예전에 그 네루가 딸에게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3.1 운동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이 300 스파르탄에 대해서도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해놨냐면은, 이제 이 양반은 사실 그 인도 분이고, 그리고 영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타자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네루 선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이미 타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가 인상적으로 그 봤던 부분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페르시아가 분명히 셌다, 힘이 셌고 제국이었지만은 그리스의 민주주의, 자유를 갈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어, 수호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교훈을 이제 그 자신의 해석을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삐딱한가? 그리스하고 이 오리엔트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강약 차이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로 결국은 문명이 넘어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네루 선생의 그 방금 그 평가 있잖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끄덕일 거예요. 끄덕일 건데 바로 가진 않겠다. 좀 살펴볼 것들을 살펴보겠다 이거죠. 뭐냐 하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그때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해적들 있잖아요. 해적 싸움. 내가 그걸 자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테나를 계속 아테네라고 얘기했더라고. 아테나를 그 아시아에서 데려가니까는 그리스에서 막 쳐들어가서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그 오디세이, 그리고 오디세이 돌아오는 길에도 막 괴물들 만나는 것들 다 그쪽 지방 씨피플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교역도 하고 해적도 하고 하는. 근데 그런 문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도 5000년까지 올라가요. 기원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왜냐면은 뭐 메소포타미아적이나 이런 데처럼 철기 막 일찍부터 있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청동기 문명은 있었거든요. 크노소스 공전이라든지 미노스 문명, 그러니까 크레타 섬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 문명, 크레타, 그리고 미케네, 이렇게 연결되는 그 문명을 지나고 나면서 싸워서 이긴 거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그리고 뭐 나중에는 동의할 수 있는 양쪽의 문화적 잠재력 사이, 이런 것이 결국 판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오리엔트 역사가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장구한 역사, 지금 몇천 년을 다뤘잖아. 그동안에 그리스 세계는 신화의 세계야. 아직도 신화의 세계란 말이야. 그리고 호메로스가 왜 이제 위대하냐면은 호메로스를 시작으로 해서 자연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미토스가 로고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가 살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앞뒤로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리우스는 완전 현대적이지, 완전히 현대적으로 미국이 하나 나온 셈이야.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명을 가진, 그리고 대제국, 어디든지 그냥 뭐 다 쓰실 수 있어. 다 삥도 뜯을 수 있고, 지금으로 치면은 국채 막 발행이 되고 막 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찍는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한 11월 중순 정도에 모르겠네. 월요일인 거는 확실합니다. 월요일인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저 이제 그쪽은 제가 학습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잘 예측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올릴 것 같아요. 기축통화국은 그냥 자기 위주로 정책을 해도 돼.
페르시아는 자기 위주로 길과 돈의 흐름, 통신망, 모든 행정, 모든 관료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때 당시의 세계를 다 질서 있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니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 11월 중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뭐 부동산도 문제 생겼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안정세로 이제 돌아섰어요. 1450까지 막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채가 이제 그 돈 흐름이 유동성 경직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이게 지금 시사 컨텐츠가 아닌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자.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정책적인 좀 실책으로 회사채까지 얼어붙은 상태예요.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죠? 강원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 맞게 그 미국이 정책을 써주나?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우리 그 정책 실책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텐데 우리 지금 뭐 무역이고 뭐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현재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채권 얘기하려다 그랬구나. 이제 회사채까지 얼어붙은 상태거든요. 지방채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회사채까지. 그게 뭐냐? 채권이지. 미국에서 채권을 여기저기에 그냥 떠안길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잖아.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 근데 그게 그런 나라가 세계를 말이 안 맞아. 뭐 그냥 지배를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반대로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재정적으로도 완전한 지배가 그때 됐던 거야. 근데 왜 졌을까? 이걸 보고자 하는 거죠. 일단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방금 말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역사상 거기 다 부족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국에 눌려 있어.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 아예 멸족된 종족들 엄청 많죠, 그 동네에. 왜냐면 거기에 진짜 막 센 라카드 또 함무라비 다리우스 막 이런 아시리아니 이렇게 바빌로니아니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이 조그만 애들이 길을 못 펴.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는 다 복속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뭘 막을까? 되게 문명도 발달하고 뭔가 그 제국의 질서도 상상할 수,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 그 시기에 그리스는 신화의 시기야, 신화. 오늘의 제목은 뭘로 하려고 하냐면 해괴망측한 신화와 미궁 이렇게 하려고 해요. 미노스 문명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미노타우루스, 그걸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육에서 그렇게 막 질서 있게 하고 있을 때, 싸움 속에서도 질서 있게 그렇게 제국을 하고 있을 때, 이쪽은 막연해. 무역 같은 거 좀 하다가, 해적질 하다가
신화 속에서 뭐 사람이랑 동물이랑 막 그 이제 그 얘기를 뭐 하지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막 생기고 막 미궁에 빠지고 그 미궁을 막 깨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로도투스의 오디세이 정도가 돼도 그리스 세계에서는 엄청난 기념비적인 기록물인 거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아주 일찍 했던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게 역사인지 뭐 종교인지 뭐 종교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신화인지 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억압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조그만 놈들이 그 크레타섬 말고 그 밑에도 섬들이 많이 있어요. 제주도만한 섬들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그냥 목소리 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산 거야. 문명 수준은 떨어져. 그러나 그 이후에 억압의 요소, 첫 번째 억압의 요소, 방금 말씀드린 그 요소, 제국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없고, 그리고 이쪽 동네 요 비옥한 초동자지대는 결국은 단신론적인 그게 강해. 나중에 그게 서구로 다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늘 전쟁의 신이 결국 이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만 해도 파라오도 신이지. 그리고 아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마르둑도 이 메소포타미아 거기도 이제 일신에 가까운 신이지. 그러니까 단신, 싸워서 이긴 신을 말하는 거야. 유일신 이런 건 아직 아니라고 했죠. 한참 뒤에 나가는 거야. 야훼도 싸워서 이긴 신이에요. 전쟁 신이고. 다 그런 식이야. 즉 그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제 후에 가서 고향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한신 아래 그냥 노인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 그리스 쪽 애들은 아직 단신론까지 안 왔어. 안 온 게 다행이야. 다신론이야. 다신론이기 때문에 실물적인 억압뿐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도 없어.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역이나 해적질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있고, 이거는 이제 그 페니키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있죠. 그쪽이 무역을 많이 했고, 그쪽에서 전파가 된 거지, 사실. 지중해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웠던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미노스 문명, 즉 크레타 섬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나서 다리우스랑 붙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크레타 한번 볼게. 크레타는 조그맣고 그리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리스가 비슷한 시기에 그래도 크레타만큼 됐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크레타가 그 동네에서는 정말 가장 휘황찬란했어. 미노스 문명. 이 미노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거기는 신이 여럿이지. 한 신만 믿도 바다면 바다고, 뭐 우리나라 조항시면 조항시, 부뚜막에도 문지방에도 다 신이 있듯이 다 있어, 걔네들은. 그리고 단신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 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래. 근데 그 궁전도 막 휘황찬란한 거가 3,300년이 된 그 궁전이 발굴이 되죠. 에반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문자도 이제 선문자라고 하는 그
라인에다가 이하 붙인 그 A, B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건 해독이 돼, B는 해독이 되고.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떠냐면은 신화가 이렇잖아. 미누스가 이제 해적, 그쪽은 다 해적 집단이야. 무역도 하고 해적도 하고 나름 문명도 있고. 오리엔트 이쪽만큼은 안 돼. 규모상으로도 뭐 여러모로 안 되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나름 행세했단 말이야. 근데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의 뭐 노여움을 샀어. 거기 신화는 그래서 그런 이게 어휘 하나하나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종교적인 색채가 덜해요. 그죠? 인간적이야 되게. 그리고 실제로는 역사의 각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신학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따져보는데,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 미노스의 이제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왕비한테 그 벌로 되게 아름다운 그 소를 이렇게 한테 반해버리게 그렇게 만들었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하여튼 그쪽 신화는 그 회계망측한 게 되게 많죠. 잔인한 것도 많고 회계망측한 것도 많아. 근데 그 이제 그 왕비가 이렇게 암소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대. 그 수스와 그랬대. 어? 그 애가 태어났는데 반신반 아니 그러니까 뭐 반인 반수가 태어난 거지. 반신이 아니라 반인 반수가 태어난 거지. 이게 수간을 뭐 아마 동서고금에 있었던 모양이지. 그런 모티브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나온 놈을 이제 가둬놔야 되겠는 거야. 이거 참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갑자기 뭐 알이 나오고 공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가둬놓고 뭐 이걸 뭐 어떻게 버리고 근데 막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여긴 되게 해괴망측하지. 동물이랑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그래서 가둬놓은 게 바로 미궁이에요. 황병기 선생의 미궁. 드링 하는 막 그 미궁. 그 미궁에 가둬놨어. 그 미노스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미노타우루스를 미궁에 가둬놨어. 그리고 식량으로 아테네, 그리스에서 뭐 애들을 남녀 7명, 7명씩인가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그때 미노스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압도했다라는 얘기지. 여러모로. 근데 그러다가 이 신화의 얘기예요. 신화의 얘기를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세우스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지. 사람이 직접 그 양식이 돼서 그 미궁 속으로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그 괴물을 탁 죽이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미누스의 딸이 미궁에서 나올 수 있게 실타래 이거 가지고 미궁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왔는데 의리를 지키지 않고 이제 다른 여자랑 이제 그 결혼을 했던가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화적인 세계야 아직 거기는. 그러나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나중에 뭔가를 품었을 때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억압되던 초승달 지대와는 달리
언젠가부터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이 하나하나씩 준비가 되는 과정이죠. 그 신화의 세계 속이지만. 그리고 이 테세우스가 그 미궁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그리스가 크레타를 넘어섰다는 얘기지. 그 넘어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는 거야. 근데 그 넘어선 그리스는 페르시아 같은 정치적, 종교적 억압이 상대적인 거지만 훨씬 덜해. 그냥 다양한 신들이 인간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다 조상들이지 뭐. 사실 선조가 그렇게, 선조의 행적이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디 하나가 꽉 쥐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일단 무역 마인드가 있고 해적질도 좀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용병들이랑 이전까지 살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세계관을 지키려고 했던,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제국주의의 싸움에서, 이렇게 그 평가를 바로 하기는 힘들지만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경직성과 자유분방한 훗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철학은 제가 따로 그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스 철학을. 근데 지금 이 시리즈에서는 그거의 반복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게 갈 거예요. 그럴 건데 이미 사유적으로 엄청 깨어있고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제국주의는 나름대로 그 뛰어난 면들이 있지만은, 통치술이라든지 망이라든지 뛰어난 면들이 있지만은, 그것과 완전히 또 다른 색깔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문명 이상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랑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리우스 이후의 얘기를 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얘기는 이제부터 교과서에 좀 나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그리스는 어쨌든 간에 이 오디세이,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이전까지는 신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불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극한의 합리성으로 가지. 극한의 철학으로 가고. 그 얘기를 이제 슬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